처음에 보시면은 이제 이미지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HLPF 2020. HLPF로 저희가 이렇게 간단히 줄여서 하지만은 원래 그 정식 명칭은 뒤에 지속가능 발전이 들어갔죠. 그 지속가능 발전 고위급 정치 포럼 이게 7월달에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미지는 또 BTS가 저희가 공연을 해가지고 더 친숙해졌는데 UN 총회 이 두에서 그 SDG에 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하나씩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SDG를 하게 되면은 국제회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SDG가 만들어진 지 6년째 되면서 이게 틀이 좀 잡혀진 것 같아요. 한 3, 4년 전부터. 그래서 지금 연중 행사를 보면 3, 4월이 되면은 방콕에서 아태 지역 전체에서 SDG를 이제 모니터하는 회의가 열리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그 고위급 정치 포럼에 열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주제별로 글로벌 차원에서 평가도 있고 또 국별로 VNR이라고 하는 국별 보고도 있고요. 9월 달에 유엔 총회는 SDG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문제들을 이 총에서 다루고 그다음에 9월하고 10월이 되면은 아시아에 있는 소지역, 소다자 지역인데 5개, 6개를 나누는데 우리는 이제 동북아에 속하고 동남아, 그다음에 태평양,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뭐 남서아 이런 식으로 해서 서브리지널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10월, 11월이 되면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올해는 COP26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5번의 주요 회의가 SDG 관련, 특히 이제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SDG 13번에 해당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화돼서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이제 그 7월하고 9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이 동부 같은 경우는 이 다음 발표에 이제 윤경여 그 시민회 대표께서 좀 더 자세히 다뤄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로드맵이 만들어졌는데요. MDG하고 달리 SDG는 2015년에 만들어졌을 때 15년 계획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이제 보통 우리가 SDG가 9월 25일 날이 생일이잖아요. 그때 채택됐는데 이미 2달 전에 아디스아바바에서 이 17번 해당되는 그 파이낸싱 어떻게 재원할 건가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3개월 후인 12월 달에는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약 이게 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2016년부터 19년 첫 번째 사이클이 4년 단위로 돌아가는데 그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산하에서 한 번 하고 기후변화 협약회의는 당사국이 계속하고요. 그다음 4년에 한 번씩 종합회의가 열렸죠. 그리고 2019년에 GSDR이라고 해서 글로벌 서스테이너블 디벨롭 리포트 그러니까 4년을 종합하는 회의가 그 보고서가 나와서 종합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두 번째 사이클 지금은 그렇다면 그러니까 두 번째 사이클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2020년은 이제 유엔 75주년에서 이때 이제 특별 정상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결의안이 그러니까 선언문이 채택이 됩니다. 이게 또 SDG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사이클의 올해가 두 번째였고 2023년에 다시 종합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사이클 돌고 그다음에 네 번째 사이클이 2028, 29, 30 그때 되면 이제 SDG를 어떻게 할 거냐 또 그 논의가 있겠죠. 그럼 포스 2030 어젠다 해가지고 이걸 연장할 거냐 보완을 할 거냐 아예 새로운 걸 만들 거냐 그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요 큰 흐름을 알면서 올해 내용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에다 지금 소개하는 거는 2015년에 SDG가 2030 의제라는 걸 채택이 됐지만은 사실 SDG가 완벽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SDG에 담지 못했던 것들이 후속으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후속 의제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간접적으로 SDG가 연계가 되어서 이행되고 있고 첫 번째가 2016년에 인도주의 정상회의가 있었죠. 휴메니테리안. 왜냐하면 SDG는 일반적인 상황의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인도주의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SDG 그 11번에 해당되는 그 도시 헤비타트 이 문제는 헤비타트 3 정상 회의에서 이제 다뤄졌고요. 좀 더 심화됐고 그다음에 2018년에 평화 문제 그다음에 2018년에는 이주와 난민이 좀 다뤄졌고 그러니까 이걸 같이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를 했고요. 자, 그러면 2021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올해 있었던 HLP하고 유엔 총회 특징을 본다면 HLP가 올해가 9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HLP가 2016년부터 생각하는데 2013년이죠. 2012년에 리우 플러스 20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SDG라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얘기가 됐고 2013년에 HLP가 처음으로 열렸던 거죠. 그 기준하면 9번째. 그다음에 VNR을 2016년부터 했기 때문에 6번째. 그다음에 또 올해가 좀 특별히 했던 거는 작년에
작년이 2020년이었으니까 10년 단위, 데케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향후 이제 10년 동안 2030 의제를 좀 더 열심히 하자 해서 연 데케이드 선포를 했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그 코로나 영향에서 열린 두 번째였고, 그다음에 VNI 같은 경우는 올해 42개국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40여 개국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가고 있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비엔나를 2016년에 첫 해에 우리나라 발표를 했죠. 북한이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모두 한 번은 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미얀마가 원래 하기로 했는데 미얀마 쿠데타하고 민주화 시위 때문에 결국 포기해서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빼고는 아시아는 다 했고, 전 세계적으로 하면 안 한 나라가 한 20여 개국인데 그중에 미국이 아직 안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할 것 같았는데 내년에는 좀 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비엔날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엔 총회로 가게 되면은 작년 75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75주년에서 유엔 총회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행동 계획이 나왔고, 그거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안을 유엔 사무총장이 보고서를 제시했는데, 그 보고서 제목이 Our Common Agenda라고 합니다. OCA라고 하는데, 이따가 제가 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가 올해 처음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유엔 총회였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5번의 유엔 총회를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통 SG는 국내에서 거의 얘기 안 하시는데 유엔 총회 연설할 때는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그동안 한국 정부가 했던 SG는 여기서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언은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특별했던 거는 USG 모먼트라는 그런 행사를 했고, BTS가 한국 정부 미래세대 특사로 임명받아서 여기 참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유엔 회의하면 따분해가 조회수 많지 않은데 엄청나게 몇십만, 몇백만까지 올라갔던 그런 올해 특별한 사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HLPF 같은 경우에 2013년부터 이제 주제들이 쭉 정해졌는데, 알다시피 2015년까지는 SG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스트 2015라는 이런 이름으로 쭉 진행이 됐고요. 2016년 첫 해는 17개 주제를 모두 다 나눴습니다. 근데 17년, 18년, 19년으로 되면은 17개 주제를 나눴죠, 3개로. 그래서 17번은 항상 들어가고, 2017년에는 1, 2, 3, 5, 9, 14 이렇게 하고 6개를 한 거죠. 모두 7개. 2018년은 6개, 2019년은 6개.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2020년은 특별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전체를 하고, 다시 2021년부터는 다시 나누는 거죠, 3개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별했던 게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굉장히 큰 주제로 들어왔고, 그래서 1, 2, 3, 8, 10, 12, 13, 16, 그러니까 16, 17을 같이 했고, 이전에 비해서 균형을 좀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SG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제사회 환경이잖아요. 보통 1, 2, 3, 그러니까 빈곤과 기아와 그다음에 건강, 이걸 이제 사회 발전으로 하게 되면 피플이 있고, 그다음에 8번, 10번,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불평등에서 경제, 그다음에 12번, 13번,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생산 소비와 기후, 환경,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그러니까 배치가 된 것이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를 좀 약간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2019년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GSDR 첫 번째 종합보고서가 다음 화면입니다. 만들어졌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2020년에는 그 데케이드가 선포가 됐고, 유엔 75주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Our Common Agenda. 그러니까 Our Common Agenda가 향후 제가 볼 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유엔의 주요 프로그램들이 여기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도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만들 때 이걸 좀 많이 참조할 필요가 있고, 이 Our Common Agenda는 유엔에서 항상 그랬듯이 유엔이 그냥 혼자 뚝딱 맞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참여를 했었고, 특히 이제 청년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고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화면입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키워드가 오른쪽에 있는 게 인류가 굉장히 심각한 그 선택에 조였는데, 영어로 브레이크다운이냐 브레이크스루냐, 돌파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은 완전히 여기서 주저앉을 거냐, 이런 분기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그 다자간 솔루션, 멀티레터럴 솔루션이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유엔 2.0해서 저희 이제 2.0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뭔가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된다 해가지고 이거를 중심 역할을 하는 유엔이 5가지 차원에서 바뀌어야 된다. 뭐 데이터, 혁신, 그 다음에 미래를 보는 전략적 관점, 그 다음에 성과주의, 그 다음에 행동과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엔도 나름대로 변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12개의 제안들이 있습니다. 12개의 제안들이 나오는데 자세한 거는 그 화면을 보시고 그 다음에 가면 12개의 그 아이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보면은 처음에 리브 노안 비하 이제 SG 전반을 얘기하고 있고 SG 관점 보면 두 번째 프로텍트 아워 플래닛 이건 이제 환경 플래닛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평화가 나오고 SG는 16번. 그다음에 국제법과 정의는 16번의 법칙이고요. 그다음에 여성과 아동 이건 이제 5번 젠더 이퀄리티 쪽과 연관이 많이 되고 빌드 트러스트는 이것도 16번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코퍼레이션은 이제 17번에도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 파이낸싱 이런 식으로 SDG가 이렇게 쭉 흩어져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배치가 되고 있다라는 거.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이게 캐시오시에서 20브리프로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참조하셔서 국내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향후 의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 의제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HFP가 있었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2023년에 종합하는 보고서 두 번째 종합 보고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는데 그 UN 아웃컴은 어젠다에 따르면은 올해 UN의 식량 시스템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코로나랑 연관도 있는데 식량 위기가 곳곳에 지금 감지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UN 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내년에 그 제안은 교육에 관한 FCD 얘기는 4번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흥미로운 제목인데 2023년이 되면은 미래에 대한 서밋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건 기후위기에 아무래도 관련이 많겠죠.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렇게 다루고 그다음에 2025년은 그 소셜 서밋이라고 하는데 기억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1995년에 코펜하겐에서 소셜 서밋이었습니다. 이거 30주년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SDG의 다양한 축이 있잖아요. 5P로 얘기하면은 people, planet, 그다음에 그 프로스페리티, 피스, 파트너십 이 중에서 그 people 부분들을 SDG와 연관을 좀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회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에 발맞춰서 국제 시민사회 뭐 당연히 따라가는데 한국에서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민사회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SDG 관련해서 그 SDG 2015년 이전에 만들어졌던 단체들도 당연히 뭐 SDG를 가지고 활용하지만은 SDG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기존의 네트워크 가지고 SDG가 너무 커서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단체들이 많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시민넷이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도 아다라고 아시아에서 여기는 이제 개별 단체가 아니라 협의체, PCOC처럼 시민단체 협의회들 네트워크들이 SDG 계기를 만들어줬고 2013년에 그 다음에 APS라고 제가 지금 파타임으로 하고 있는 여기도 이제 리지널 단체, 아시아 단체들의 SDG 하는 네트워크 만들어졌고 APRCM이라고 유엔과 하는 이 플랫폼.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거죠. 아태 지역에 많은 시민사회들이 모여서 유엔 회의에 참여해서 시민사회 목소리를 반영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글로벌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GCAP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빈테라 그러죠. 지구촌 빈곤 퇴치라고 하는데 그 경우가 이제 2003년인가요? MD 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SC 때도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러스 인터내셔널은 아다처럼 전 세계의 이제 개별 단체가 아니라 국별 협의체들 네트워크로 만들어져서 여기서도 SDG 특히 이제 16번, 17번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A4SD 글로벌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탭 네트워크라고 이거는 16번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글로벌 네트워크 하고 있고 그다음에 C4UN은 UN 75주년을 맞이해서 만들었다가 지금 이름을 이렇게 해서 UN 개혁. 그러니까 UN이 보다 시민사회 친화적으로 하고 개혁할 수 있는 이런 캠페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글로벌 시민사회 활동은 전통적으로 엠고스라고 우리가 아는 메이저 그룹과 여기서 이제 계속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피플 스코어 카드라고 해서 A4S에서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정부 보고서를 이렇게 커멘트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스코어 카드를 만들어서 평가하는 거를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해마다 9월이 되면은 UN SDG 액션 캠페인에서 그 글로벌 윅 이게 9월 달에 전 세계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터닝 어라운드라는 제목으로 그 A4SD 이 A4SD는 우리 뭐 GCAP이라든지 포러스 많은 단체들이 하고 여기서 캠페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처음으로 9월 그 주간에 어셈블리를 또 합니다. 어셈블리를 해서 이렇게 하고 9월 달에 굉장히 많은 캠페인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고 그다음에 10월에는 G20 정상회의가 대비해서 C20이라고 시민사회에서 여기서도 이제 SDG를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연중 그리고 특히 이제
7월하고 9월 달에 집중적으로 많은 회의가 있다라는 것, 그 정도로 일단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자세한 거는 나중에 질문 있으면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시간이 짧으니까 일단은 빠르게 주요한 활동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가기. 일단은 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NGO들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회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운동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지향점을 이 하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좀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목은 저는 정의로운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제목으로 Road to Development Justice에서 Development Justice 발전정의라고 하는 게 지금 지속가능 발전을 바라보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시민사회 그룹들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 the past 40 years, one economic model has dominated the global economy, a model that focuses on growth, growth of production, growth of consumption, and growth of profits. To create this global growth economy, most governments agreed to create rules that benefit multinational corporations, privatize public resources and public goods, and push down real wages. This profit-focused global economy has caused two global crises: a crisis of deepening inequalities between people and a global environmental crisis. Together, these crises threaten the future of civilization and our planet. Inequalities between the rich and poor have grown in almost all countries. In fact, NASA-funded research found that inequalities are so high that they have become a threat to the very existence of civilization. But inequalities between countries have grown even larger. The bottom half of the world's 7 billion people collectively own the same as the richest 85 people in the world. Think about that. The richest 85 people own the same as 3.5 billion people. And 80% of the world's population still live on less than $10 per day. Another way of looking at this is through the Walton family. They own the world's largest retail store, Walmart, and have a collective net worth of $150 billion. Their wealth is derived from the work of poor people. Women garment workers in places like Bangladesh work for poverty wages, forgo health and safety standards, and risk their lives to make cheap disposable clothes for companies like Walmart. In an entire year, a woman garment worker from Bangladesh will make less than Christy Walton makes in 1 single second. There's a limit to an environment's ability to restore itself, and when we exceed these tipping points, we reach irreversible environmental changes that threaten our very existence. 3 of the 9 planetary boundaries have already been exceeded. If we continue to consume the way we have, the results will be disastrous. In Bangladesh, tides are rising 10 times faster than the global average, yet the country only produces 0.3% of the emissions driving climate change. By 2050, 50 million people from Bangladesh will have to flee the country. Where will they go? Will they go to the countries with the most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Or will they be forced to migrate across borders? Women comprise 70% of the world's poor. They consume the least, are paid the least, and own the least, yet they pay the highest price. They are 14 times more likely to die in disasters. This is not an accident. This is a product of choosing to cut government spending, of privatizing public services and assets, and of providing tax havens for foreign industries. It's a product of growing multinational companies, unlimited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overconsumption. In reality, we have a system of governance that secures profits for billionaires, but not a global system to secure human rights, economic justice, environmental justice, and accountability to peoples. Governments have created a system of binding rules to ensure the flow of wealth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the richest countries. Rich countries try to compensate for the huge and growing gap by giving aid to poor countries, about $130 billion each year. So why does the wealth gap keep getting bigger?
One reason is that large corporations are taking more than $900 billion out of poor countries each year through a form of tax avoidance called trade mispricing. On top of this, each year, poor countries are paying about $600 billion in debt service to rich countries on loans that have been paid off many times over. And then, there's the money that poor countries lose from trade rules imposed by rich countries to get access to more resources and cheaper labor. This costs poor countries about $500 billion a year. Altogether, that's more than $2 trillion that flows from some of the poorest parts of the world to the richest every year. Who is developing who here? People around the world are demanding a new, fairer approach to development. They are demanding development justice. They are demanding development that aims to reduce inequalities of wealth, power, and resources between countries, between rich and poor, and between men and women. A truly transformative development agenda requires a range of goals and targets. A new development agenda requires money. We can take these funds from global taxes on harmful practices and from those who exploit the world's resources, particularly transnational corporations. We can tax financial speculation globally. A financial transaction tax of 0.05% could raise $650 billion a year for governments to tackle poverty and address climate change. Less than 1% of the total value of extractive industries globally is enough to cover the annual cost of universal access to clean renewable energy. Just 5% of high net worth individuals' wealth is enough to cover the annual cost of universal social protection and universal social services. Just 1% of the global military budget would ensure universal public education. A more just and sustainable world is possible only if we demand it. Join us and demand development justice. 저희 SDG 시민회에서 얘기하고 저스티스는 구조적 장애, 구조적 벽, 이걸 장애 벽을 제거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 장애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로 법과 제도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활동 대부분이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개선하는 거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SDG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2017년도에 처음 조직이 되었고요. 그 단위가 주로 하는 활동들은 정책,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현장 실천 활동이라든지 캠페인들은 다 단위가 알아서 이제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연대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저희 슬라이드 보시면 2021년 2월 말, 아직 11월 말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해서 한 3개 주체그룹 여성장애인 청년하고 8개 주제 분야에서 30개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전국 연대 조직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연대 조직 회원단체들의 수를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47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단위가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은 일단은 먼저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는 건데 매년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5번째 발간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행 현황들을 이제 쭉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 우리가 정책 지원하는 보고서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2017년도부터 쭉 하고 있는 활동이 지속가능 발전, 이행 점검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제정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쭉 얘기하고 있던 그 시민사회 보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내용이 조금은 매년 작성되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일단은 목적은 저희가 UN SDG, 그다음에 한국 국가에서도 국가 SDG가 이제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표와 지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매년 이제 그 HLPF 고위급 정치 포럼이 이제 매년 주제를 세팅하고 검토 목표들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모니터링, 현황 데이터, 통계 데이터를 중심해서 현황 모니터링하고 정책 지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올해는 일단은 그 식량 안보 부분하고 식량 식량 농업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에너지, 그다음에 거버넌스, 그다음에 국제 협력 관련해가지고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 자료는 한국어하고 영어 자료는 SDG 시민 홈페이지에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들 거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작성은 도대체 누가 하느냐? SDG 시민넷이 다 같이 작성하는데 SDG 시민넷도 아까 3개 주체, 8개 주제 그룹이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그룹들이 다 같이 하는 건 아니고 그 해당하는 검토 주제마다 이제 워킹 그룹을 짜가지고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개별 단체별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제 분야 관련해가지고 한 주제 분야에서 여러 개 단체들이 전문 분야들을 같이 모여서 수기 토론을 하고 공동의 그 내용 결과물들을 4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집단 지성도 발휘하고 서로의 이제 다른 다양한 이슈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보통 저희가 이제 이거 시작을 지금까지는 한 3월부터 해갖고 5월, 4월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저희가 좀 시간을 미리 가져서 1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그런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올해 주요하게 이제 그 점검했던 점검 목표에 대한 평가 결과와 정책 재현한 내용들을 저희 슬라이드에서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 건너뛰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시민사회 네트워크, SDG 시민넷이 주요하게 또 하고 있는 정책운동 과제로 그 법 제정운동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제정운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2017년도부터 쭉 국회하고 작업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올해 다행히 이제 그 김병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우 의원실 정무위원회 소속인데 정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무총리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정무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이제 김병우 의원실과 같이 작업을 해서 기본법 안을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고 매년 1월 달에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고요. 대선 전에 그렇게 안 되면 좀 많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게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지속가능 발전 법 체계가 지금 한국에서는 공백 상태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속가능 발전 법은 있었어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 하위법으로 지속가능 발전 법이 있어서 환경부가 소관해가지고 이걸 변화하고 있긴 했었는데 올해 그 2021년 8월 달에 탄소 중립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제정이 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속가능 발전법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하위법이라고 했으니까 지속가능 발전법의 상위법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지속가능 발전법은 자동적으로 사물화되는 겁니다. 그럼 환경부가 법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할 권한도 의무도 없어져요. 그럼 아무도 안 하겠죠. 외교부는 유엔의 포커 포인트로서 VNR도 제출하고 해야 되지만 국내적으로 이 내용들을 모아내야 되는 외교부도 그 책임이 없어요. 법제도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하면 좋겠지만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법제도 없이 하게 되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법 안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기본법 안이 주요한 내용이 뭐냐? 지금 여기 13 그 슬라이드를 보면 일단은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은 다른 법령의 우위에 서는 것이고 대통령 직속위원으로 환경부를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국가뿐만 아니라 광역 기초정부까지도 이행 의무를 이제 하게끔 하는 것이고 그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그 다음에 매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이행 점검 체계가 세팅되는 거예요. 지속가능성 평가는 매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속가능성 평가할 때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 이게 이제 SDG 시민넷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던 정책 의제였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수립문화자 그러니까 즉 유엔에서 하고 있는 그 고위급 정치 포럼과 같은 것을 매년 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를 둔 게 지금 현재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법안이 통과되는데 함께 저희가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고 국회 토론회를 하든 아니면 또 이제 정부에다가 이런 법령안을 낼 때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본법안과 이제 별도로 해가지고 외교부가 일단은 시민사회하고의 이런 소통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SDG 시민넷하고 2019년도부터 공동 파트너십으로 열린 SDG 포럼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에 7월 달에 고위급 정치 포럼 하기 전에 국내 시민사회들의 활동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 국제 동향들을 공유할 수 있는 수기 공론화장이 펼쳐집니다. 이거는 법제도화된 건 아니라서 우리 의견이 반드시 외교부가 반영돼야 이런 의무는 없지만 그 외교부가 그런 이제 호의적 관계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의 활동들은 일부러 얘기하고 있는데 동북아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내용들을 얘기하는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야 돼가지고 1분만 더 잠깐 말씀드리자면 슬라이드를 보시면 18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동북아 차원에서의 UNSC 이행 점검 체계가 있습니다. 지금 UN의 이행 점검 체계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에요. 바텀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동북아 SDG 포럼은 매년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열리는데 이건 차년도 다음 해년도 고위급 정치 포럼의 주제를 가지고 먼저 사전에 그 의견을 수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동북아 SDG 포럼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앞에로 올라가고 앞에가 또 이제 그 HLPF 때 보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나라의 시민사회 운동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 국가 차원에서의 그 포럼장, 그다음에 동북아 아트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차원으로 가게 되면 한국 시민사회 목소리는 거기서 보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그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은 사실은 동북아다. 그 다음에 아태고, 그 다음에 글로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매년 10월, 11월 달에 열리고 이것이 매년 8월 달에 참여 등록을 받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동북아 시민사회 그룹,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지방정부랑 청년그룹, 뉴스그룹들이 조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저희가 이제 동북아 시민사회 같은 경우 시민사회 성명서를 같이 공동성명서를 내고 하는데 이 작업에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좀 모아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비디오만 하나만 좀 풀어주고 갈까요? 이거는 한 3분짜리니까 안 되나요? 네. 나중에 그러면 쉬는 시간에 풀기로 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참여 방법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 관련한 이슈 중에서 저는 기후행동 13번 SDG 13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사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얘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구조,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어떻게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도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보시면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은 굉장히 시스템의 요인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기후위기의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로 보고 온실가스 배출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화석연료 기반한 에너지 이용 증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는 게 토지 이용, 산림 토지에 대한 개발 훼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물질 이용도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이 물질 이용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장을 중단해야 된다. 아까 동영상에도 그런 게 나와 있었는데요. 우리가 특히 선진국에서 서구 유럽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권에 대한 영향을 보면 6가지 정도 이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식량과 물이 가장 큰 위험하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보면 직접적인 재난이 제일 위험하죠. 사실은 홍수가 크게 나고 산사태가 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가뭄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면서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재난으로 보면 이게 가장 위험하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죠. 식량하고 물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마련하지 못했는데 1990년부터 2005년까지 한 15년 정도의 그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북반구는 물 담수가 늘어나고 반대로 남반구는 담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북반구는 한 7,000% 정도 늘어나고 남반구는 한 100%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담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무사를 짓지 못한다는 거죠. 기복도 하기가 어렵고 식량문제를 가장 직결이 되는데요.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생태계 파괴와 지구의 위험 환경상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그리고 기후 변화 그로 인한 기후 변화 이렇게 보면 그거 가장 큰 위기일 것 같은데 그게 또 다른 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태계 위기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동영상에도 이게 나와 있었는데 지구의 위험 환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생태계 위기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토양 시스템의 변화라든지 담수의 이용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해양의 산성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들과 기후 위기는 또 밀접하게 관계가 더 있어요. 제가 왼쪽에다가 글을 썼는데 여기에서 식량 수확, 그러니까 농작물 수확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그러니까 60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사실 전 세계 인구 증가, 그때는 한 100억 정도 되겠죠. 2050년 되면은 100억 인구를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건데요. 그럼 그 이유가 또한 토양 침식이 있습니다. 토양 침식은 기온 상승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농약이라든지 비료 이용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후 위기만 딱 원인이다 말하기 어렵고 생태계 위기, 우리 이 삶의 방식이라든지 생태계를 훼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희 그 기운동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2015년에 파리 기후 총회에서는 세계 지구의 기온 상승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씨 이하로 상승을 막고 평균 기온이죠. 2도씨 이하로 막고 1.5도 이하로 제한한다라고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온도가 2개나 들어갔을까요? 이제 이거는 사실 그 국제사회 중에서도 참여하는 국가들 작은 도서국하고 또 그 개발도상국, 물론 작은 도서국도 개발도상국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이해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2도씨를 주장을 했고 작은 도서국 같은 경우 1.5도를 주장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1.5도를 주장하는 도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해수면 상승으로 잠기고 있죠. 그래서 너무 급한 거예요. 1.5도를 주장을 했고 또 반면에 중국은 지금 한참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온실가스를 많이 뿜을 수밖에 없죠. 하수도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2도 상승을 막는다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충돌이 되다 보니 한꺼번에 넣었어요. 그래서 유엔 기후총회 이제 합정문을 보면은 파리 기후 협약문이죠. 파리 기후 협약문을 보면 2도씨와 1.5도씩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파리 기후 총회에서 국제사회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IPCC라고 유엔 산하의 과학적 오류가 있습니다. 과학적 오류에다가 1.5도가 어떤 건지, 1.5도와 2도 사이의 그 차이가 어떤 건지를 알려달라, 연구를 해달라 해서 이제 2년 뒤, 3년 뒤죠. 2018년 1.5도 특별 보고서가 나왔고요. 과학적 그룹들은 얘기하는 게 이제 2도가 아니라 1.5도로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1.5도의 내용이 2010년 기준 45% 이상 감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남은 전 세계가 뿜을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그때 당시로 420기가톤을 얘기를 했습니다. 매년 전 세계가 배출하는 양이 42기가톤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을 기준으로 하면 딱 10년 배출하고 배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출해야지 우리가 1.5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두 가지 행동. 하나는 이제 오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온도 상승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오실가스를 줄이더라도 피해를 당장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바로 내려가진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오실가스가 배출돼서 온난화 효과라고 하는 이게 그 당장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구가 데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20-30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마찬가지로 식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20-30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 중인데 그래서 이 정도는 줄여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IPCC 유도사항에 있는 거고. 그래서 기후 저감이라고 하는 오실가스를 줄이는 행동에는 재생에너지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 수요 조절을 통해서 오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행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오실가스를 배출량을 줄이더라도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피해를 어떻게 하면은 충격을 완화시킬 거냐 이런 측면에서 적응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피해 예방, 피해를 좀 줄인다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 행동이 기본적인 건데요. 이 두 가지 행동 중에서 사실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더 많거든요. 개도국 같은 경우에 기후 적응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남반구들은 역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진국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있죠. 이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이후부터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은 북반구입니다. 유럽하고 미국이 제일 많죠. 두 지역을 합쳐서 그냥 거의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지원해줘라. 이렇게 해서 2009년에 코펜하겐 유엔 총회에서 유엔 기후총회에서 연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모아서 지원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GCF도 만들었죠. 우리나라에 송도 유치에 있는데요. 그게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OECD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무금액이 지금 보면 이게 이제 10억 단위인데 2019년이 795억 달러 정도 모인 거거든요. 근데 이 금액의 대부분은 무금액의 대부분은 이게 지원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사과정식으로 지원했다는 거예요. 오른쪽 그 그림을 보시면은 2019년에 사과로 지원된 것이 거의 445억 불 정도 지원이 된 거죠. 돈을 갖고 다시 그걸 갚아야 되는 그런 거죠. 보조금 방식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번 유엔 기후총회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열렸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큰 쟁점이 됐고 그 남반구의 활동가 정부들이 엄청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런 문제 많이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느냐. 그러니까 지원 분야가 거의 적용 분야가 아니라 개도국들은 적용 분야의 지원을 원하는데 실제로 지원된 거는 저감에 관한 것, 재생에너지 전환에 관한 이런 식의 지원이 됐습니다. 그게 세계 그래프 중에서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은 2019년 저감에 지원된 게 거의 전부 반 이상이 되죠. 508억 달러가 저감 분야에 지원했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적응 분야 201억 달러 적응 분야에 지원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개도국들의 심기가 불편하고 지금 당장 피해를 이제 어떻게든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해서 대응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이게 세빈국하고 이 작은 도시국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영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작은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더 문제도 있죠. 이주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 적응의 분야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해수면이 상승해서 물이 잠기면은 이주하는 것도 하나의 적응 문제예요. 근데 이 적응을 누가 받아줄 거냐? 그러니까 뭔가 이주하고 싶어서 호주 정부라든지 뉴질랜드 정부에 요청을 하면 이주시켜줄 거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계속 거부해야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적응과 저감에 대한 기후 지원 말고도 현시가 피해라는 보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적응이 가능한 그런 재난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크게 안 될 수, 물론 문제가 되지만 안 될 수 있지만 회복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섬나라 같은 경우에 해수면 상승에서 잠기는 경우에는 이게 해결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뭐 빙하이빙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태풍에 따른 피해 이런 회복 불가능한 재난의 경우에는 실시가 피해라고 하는 보상의 개념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2013년에 바르샤바 유엔 기후총회에서 그 바르샤바 인터내셔널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서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매년마다 한 번씩 유엔 기후총회 열릴 때마다 그냥 모여서 회의 한번 하고 땡. 그러다가 이제 2019년 마드리드 기후총회 할 때 산티아고 네트워크라고 만들어져서 정말 세계를 만드는 듯 했는데 그것도 움직이지 않았죠. 물론 이제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유엔 기후총회가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올해 COP26에서 이걸 제대로 하겠다라고 이제 어쨌든 합의가 되긴 했는데요. 문제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도서국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센스가 필요고요. 그 기후 위기를 우리가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연 기반 솔루션이라고 해서 생태계를 보존함으로써 사실은 이 온실가스가 더 이상 대기적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IPCC 같은 경우는 토양하고 해양에 관한 보고서를 좀 차례 냈었어요. 2019년, 19년에 그 내용에 보면은 산림과 해양, 토양 이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이런 역할도 그렇게 하면 사실 탄소흡수원으로서 역할을 한다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해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다 그러면은 네. 네, 이거 하면 될 것 같아요. 기후행동 예시는 다음에 하면 되니까요. 네. 그 바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SDG 14번인가요? 태양에 관한 것 같은데요. 바다의 역할은 열을 흡수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지구상에서 배출된, 그러니까 온실가스로 배출된 만들어진 그런 온도를, 열을 바다가 거의 92% 정도 흡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탄소도 거의 한 3분의 2가량은 바다가 만들어내요. 이거 보통 숲이 많이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바다가 많이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도 25에서 35% 정도 흡수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흡수원인데 상당히 많이 파괴되고 있죠. 그래서 이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도국이라든지 산지국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조화롭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개발을 할 때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쟁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따가 다시 기후행동의 예시에 대해서는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SDG 그 3을 중심으로 물론 이제 보건 분야와 관련된 게 SDG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여러 분야들이 있지만요. 보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SDG 3을 중심으로 보건 분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DG 3 목표는 모든 연령의 모든 이들의 건강한 삶과 웰빙 상태가 증진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우선 2021년에 그 SDG 3 이행 상황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이제 국제보건 분야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SDG에 그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들이 특별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 시민사회들은 이제 국제보건 분야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음 그 SDG 이행 상황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면 이미 뭐 알고 계시고 추측도 할 수 있으시겠지만 코로나 이후 보건 분야 역시 SDG 성과 달성이 굉장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래서 다음이요. 90% 이상의 국가가 하나 이상의 그 필수 보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보건 관련 지표들의 성과 달성이 멈추거나 뒷걸음질 치고 있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평균 수명이 줄어들고 있고 물론 그 옆에 표에서 보듯이 2021년 6월 8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총 370만 명이 코로나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평균 수명 감소에 영향을 주었겠지만 실제로 그 개도국의 보건 지표를 보면 굉장히 전반적으로 열악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낳은 그런 이제 열악한 분야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열악해진 분야가 보건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SDG 3의 세부 목표들인 뭐 생식보건이라던가 정신보건 그리고 아동보건 분야에서 지난 10년간의 성과가 모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전염성 질환의 질병 부담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감염성 질환인 HIV나 결핵, 말라리아 분야는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고요. 코로나 이전 그 성과 달성이 되고 있었는데 그 성과 달성이 코로나 영향으로 굉장히 뭐 많이 후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듯이 이 빨간 선은 이제 코로나 이후 성과가 둔화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2030년에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아래는 우리가 이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국제사회가 원래 계획했던 노력을 제가 원래 계획했던 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원래 계획되었던 그 보건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안 되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 워낙 부족한 그 뭐 인력이라던가 부족한 보건의료 체계 때문에 코로나로 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이제 더 열악해져서 그 원래 계획했던 대로만 그 노력을 지속을 한다면 이제 2030년 그 아래의 선 같은 그런 성과 달성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통계 수치로 얼마나 퇴보됐는지를 살펴보면 에이즈는 사망자 수가 2018년과 비교해서 1년 사이에 뭐 50만 명 이상이 증가될 것이고 이 숫자는 2008년의 사망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1, 2년 사이에 2008년으로 그 수준으로 퇴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결핵은 2009년에 사망자 수로 퇴보를 했고 말라리아 사망자 수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사망자 수로 퇴보를 했습니다. 20년이 그냥 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불과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그 노력을 잠시 중단한 그 결과가 이렇게 큰 그 결과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요. 그다음에 보건 통계 를 수집하는 그 역량 자체도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사실 얼마나 상황이 더 열악해졌는지 정확하게 집계가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건 요원들 역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부족합니다. 근데 뭐 이제 아까 잠시 설명을 했지만 보건 요원들이 워낙 이제 부족한데 빠듯하게 그래도 그 보건 의료 체계 강화 측면에서 이렇게 그 배치를 했던 분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코로나로 이제 이렇게 전용되다 보니 이제 필수 인력들이 굉장히 더 부족해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보건 불형평이 굉장히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 사망률이라던가 아니면 대륙별 뭐 코로나 관련된 백신 접종률을 보면 얼마나 그 가난하고 그다음 뭐 그 이제 또 난민이나 이주민 특히 개발도상국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보건 서비스에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그 보편적 건강 보장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DG 목표들, 그다음에 SDG 3의 그 세부 목표들 별로 얼마나 코로나 이후에 이제 2021년에 SDG 이행 상황이 열악했었는지를 살펴봤고요. 이런 상황들을 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형의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다음이요. 이제 그 가장 크게 많이 얘기되어졌던 것이 그 국제연대 강화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이런 국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히 국제보건 문제, 특히 전염성 질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연대가 강화되어져야 된다고 뭐 늘 얘기가 되어졌었는데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연대를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연대가 강화가 되었고 이 연대의 이 체계를 보면 이제 악타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제 모든 국제기구들이 다 모여서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협력을 하는 그런 체계로 그래서 악타를 위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이제 예산 풀을 만들고 이제 기금을 모으고 뭐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계획했던 기금만큼 모금이 되진 않아서 여전히 이제 악타를 위한 모금을 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악타가 그 전에는 이제 어떤 연대를 한다 그러면 뭐 그 약간 그 레토릭에 머물렀던 그런 적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대를 함으로써 그 뭐 진단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뭐 예를 들면 HIV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데 거의 5년이 소요가 됐다면 이렇게 그 아주 전방위적인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그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를 만드는데 8개월밖에 안 걸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 개발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조를 통해서 이제 훨씬 그 속도를 빨리 하고 이제 우리가 물론 배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연대가 실제로 구동하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이제 굉장히 많은 사례들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G7이라던가 G20 같은 국제적인 최고위급 회의에서도 주요 아젠다가 이제 보건 이슈가 되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이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글로벌 거버넌스와 자원동원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얼마 전 그 G20에서 그다음에 재정 및 뭐 보건 장관 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글로벌 보건 위협 위원회를 신설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팬데믹 예방을 위한 국제기구 간 그 공동 책임과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안이 됐고요. 이거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작년부터도 계속 얘기가 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제 올해 이것을 현실화하자 그런 얘기가 됐는데 이런 걸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국제 보건에 대한 자원을 동원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 작년 올 초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재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았고요. 예를 들면은 실제 전 세계 군비 지출이 매년 2조 달러인데 반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코비드에 대응하기 위한 악타의 재정 부족분이 2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비의 1%만 국제보건으로 전용을 해도 우리가 완전하게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는 그 전 세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인데 이제 그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비 지출 관련해서는 뭐 심지어 교황님께서도 지난 3월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미 군비 지출로 이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정부가 군비를 뭐 보건 수준 향상이라던가 사회 불평등 그리고 빈곤 퇴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역설을 하고 있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런 논의들이 이제 이런 요구들을 좀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유엔 총회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이제 이 재원 동원을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기금 조성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그 다음에 좀 들어보셨을 텐데 세금과 관련해서도 이노베이티브 파이낸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디지털세 같은 아이디어로 아마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큰 디지털 기반의 기술들을 대상으로 어떤 세금을 모아서 이제 원조에 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IMF나 아니면은 세계은행 등에서도 뭔가 새로운 이제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새로운 기금 조성에 대한 얘기들의 핵심은 새로운 재원은 기존 재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 재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조금 경험했지만 이제 코비드 관련해서 추가 재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존 재원을 이제 전용하다 보니 굉장히 이제 MDG 달성에 퇴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기금 조성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기금을 조성하려면 기존의 원조 예산 가지고는 안 되니 뭐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크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건강 형평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많이 들으셨을 텐데 백신을 어떻게 형평성에 근거해서 배분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많고 그것에서 좀 더 이제 혁신적으로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면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글로벌 공공재로서 백신 지재권 유예에 관한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EU 그다음에 교황님 그다음에 몇몇 국가들에서는 한국에서도 이제 의원님들은 유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기도 했었고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았고 이제 특히 그런 그 형평성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2N을 비롯한 국제사회 단체들이 이제 이 지재권 유예에 대해서도 많이 활동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백신뿐만이 아니라 보건 분야 UHC가 확대될수록 향후 그 팬데믹이 준비되는 것이라고 UHC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요 회의들에서. 다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그 SDG 이행 상황과 국제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것을 해볼 수 있는지. 그 다음이요. 우선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기존 보건 사업들이 원칙에 충실하게, 그래서 탄탄한 공중보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이제 보건의료 체계 얼마나 작동이 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제보건 한국 시민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보건 애드보커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뭐 국제 보건 거버넌스가 얼마나 인권 중심적이고 다자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작동하는지, 그다음에 국제보건 재정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이미 약속했던 GNI 대비 0.7%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촉구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좀 더 혁신적인 보건 재정 확보를 위한 고민도 좀 이제 시민사회가 같이 해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국제보건 연대 강화를 위해서 이제 다자 협력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공평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욱 그 이제 논의가 활발해진 게 디지털 보건입니다. 근데 이 디지털 보건이 되면 굉장히 유용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건강 불형평이 더 심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시민사회들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맨 처음에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ESG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한데, 그 뭐 프라이빗 자금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ESG 관점에서 어떻게 국제보건 대응에 연결을 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한국 시민사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발제와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교육개발원 안혜정입니다. 일단 저희 사정으로 인해서 순서를 바꾸게 돼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으니까 제가 빠르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신재현 센터장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2017년부터 저희 원에서 SDG4, SDG 4번 목표와 관련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드릴 주된 내용은 작년에 저희가 연구를 수행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취약계층 교육 개선과 SDG4이고요. 오늘 제가 SDG4 관련해서 세부 목표와 이행 방안, SDG4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의 지금 교육 현황과 쟁점이 무엇인지 좀 짚어보고,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DG4 관련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SDG4는 세부 목표가 7개가 있고 이행 방안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SDG4의 세부 목표와 이행 방안 이전에 포괄적 목표라고 해서 이제 주요 목표가 있는데요. 그 주요 목표가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입니다. 이 주요 목표가 함의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정말 다양한 내용, 교육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다 포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제 SDG의 교육 목표가 이전의 개발 목표였던 MDG의 그 교육 목표와 어떻게 조금 다른가를 조금 살펴보면 SDG의 교육 목표가 추구하는 그런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DG에서는 딱 한 가지만을 목표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초등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그래서 기초교육 중심이었던 MDG 때의 목표가 기초교육 중심이었다면은 SDG는 평생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 목표에도 나와 있듯이 교육의 전 과정을
강조하는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세부 목표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영유아 교육에서부터 평생학습까지 모든 교육의 전 과정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MDG의 교육 목표가 교육 접근성에 초점을 뒀다면 SDG의 교육 목표는 교육 접근성 플러스 교육의 질 제고에 굉장히 많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교육 접근성을 MDG 때 많이 확대를 하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교육의 질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예를 들어 한 교실에 이전에는 뭐 20명, 30명이 공부를 했는데 등록률을 높이려고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등록률을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오게 되면서 교육 시설이나 환경은 그대로이고 또 교사 수도 그대로인데 학생들만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굉장히 더 낮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SDG에서는 교육의 질 제고를 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G의 이 주요 목표에서 정말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중요한 단어들로만 구성을 해서 포용성과 형평성, 양질의 교육, 평생학습, 교육 접근성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게 SDG의 교육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DG 세부 목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1에서는 초중등 교육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는 영유아 교육에 대한 건데요.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약전 교육에 대한 접근 보장. 그래서 이 영유아 교육을 통해서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이제 영유아 교육 4.2의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4.3은 고등교육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고등교육은 특히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그리고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4는 직업기술교육 훈련인데요.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늘리는 것,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SDG 4.5가 지금 오늘 제가 주요하게 발표를 하려고 하는 교육 형평성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6은 문해 수리교육에 관련한 것이고요. 4.7은 지속가능 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을 강조를 하면서 지속 가능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 보장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1부터 4.7까지 세부 목표를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을 잘 할 수 있을까? 이행을 잘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방안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 시설을 개선하고 학습 환경을 좋은 학습 환경을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등교육 관련해서 장학금을 더 확대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목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B와 관련된 그 장학금 확대는 사실 이미 달성 기한이 지났어요. 그 목표 자체에 2020년까지를 그 달성 기한으로 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제 곧 통계로 자료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C는 교사 훈련과 관련된 건데요. 특히나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1부터 4.7까지 세부 목표 그리고 4.A부터 4.C까지 이행 방안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교육개발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부터 쭉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드릴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의 교육 현황과 쟁점 그리고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의 교육 개선 방향에 관한 거는 작년에 제가 수행했던 죄송합니다. 작년에 제가 수행했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개발도상국 이제 취약계층의 교육 현황과 쟁점인데요. 사실 취약계층이 굉장히 이렇게 그룹이 나뉘어져 있고 각 그룹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조금은 그래도 그 그룹별로 분리를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연구에서 여성, 그다음에 빈곤층, 장애인, 그다음에 난민, 이주민, 소수민족 이렇게 조금 묶어서 기타 취약계층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취약계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여성에 대한 교육 현황이나 쟁점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성평등 의제가 굉장히 다양화,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뭐 어떤 한 가지 문제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장애인이면서 여성, 그다음 빈곤층의 여성, 뭐 난민 여성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예전에는 뭐 차별 금지, 인권 보장 이렇게 기본권을 중심으로 어떤 성평등 의제가 형성이 됐었다면은 지금은 이것과 플러스 사회 구조나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여성의 교육 관련해서 조금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여성 교사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점. 이 여성 교사 부족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여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여성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히 여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어떤 주체적인 인간이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끼고 이런 인식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성 교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지지해주고 생각을 좀 심어주는 그런 어떤 모델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뭐 사춘기가 되면서 여아들이 학교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위생 시설이나 또 안전한 교육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아동 결혼이나 아동 노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아들의 교육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다음은 이제 빈곤층에 관련된 교육 현황인데요. 빈곤은 교육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젠더, 장애, 난민, 소수민족 등 다른 취약 요인과 교차될 경우에 더욱 심각한 교육 격차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곤층 같은 경우는 교육 기회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학교에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학업 성취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기가 조금 어려운 게 교육비가 부담이 되고 뭐 교육비라고 하면은 뭐 등록금이 없더라도 뭐 급식비라던가 교복비라던가 뭔가 그 교육에 필요한 그런 교육비가 들기 마련인데 이런 것들을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빈곤층 아동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계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노동 현장에 일찍 이른 나이부터 노동 현장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아들의 경우에는 아동 노동이라고 했을 때 가사 노동, 집에서 동생들을 돌봐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가사에 이렇게 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남아들, 특히 빈곤층의 남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로 일찌감치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아서 아동 노동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사실은 초, 중, 고의 이수율, 그 교육 이수율인데요.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성도 문제가 되지만 푸어리스트 20%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빨간 선이. 그래서 굉장히 이수율이 그 빈곤층 아동들의 경우에 이수율이 초, 중, 고에 걸쳐서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인데요. 장애인은 정말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애인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장애의 종류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한 그룹에 맞춰가지고 뭐 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한 덕분에 장애인의 교육권에
관해서는 대부분 모든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실행이 제대로 되느냐의 문제인데 실행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접근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재정 문제가 여전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애인의 교육의 문제에서 조금 크게 큰 문제로 이제 꼽히는 게 입학이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분리된 환경에 입학을 한다 하더라도 분리된 환경에서의 학습을 하는 경우가 또 많고, 그다음에 학교 시설이나 이런 거 자체의 접근성, 그러니까 신체 장애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장애인이 잘 갈 수 있는 뭐 그런 시설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뭐 의사소통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무엇보다도 특수교육 관련한 재정이 뭐 개도국이 교육 재정 자체가 넉넉하지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장애인을 위한 이런 특수교육 재정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민, 이주민, 소수민족 같은 경우는 언어 문제가 교육 소외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난민이나 이주민, 뭐 소수민족 다 언어 문제가 가장 큰 교육권을 박탈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적 차이, 주류 사회하고의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잘 교육받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난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용국의 교육 정책이 어느 국가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용국의 교육 정책에서 소외돼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언어 교사가 부족한 거, 이거는 이제 소수민족인 경우에 특히나 이제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비가 또 뭐 난민, 이주민, 소수민족이 뭐 이렇게 빈곤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육비가 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난민의 평균 등록률입니다. 뭐 초등, 그 다음에 중등, 그 다음에 뭐 고등, 터시어리 고등까지 가면은 정말 뭐 10%도 안 되게 5%도 안 되게 난민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데, 뭐 중등교육 자체에서도 초등교육도 한 60% 정도밖에 안 되고 중등교육도 30%가 채 안 되는 그런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말 개도국의 많은 취약계층들이 여러 교육 문제, 그다음에 쟁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개선을 해야 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교육 지원은 올해부터 우리나라, 제가 슬라이드에는 넣지는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1년 올해부터 25년까지 5년간의 이제 계획이 나왔는데, 그 계획에서 교육 분야의 중점 사안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취약계층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취약계층이 교육권에서 교육권이 박탈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취약계층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양질의 교육 기회가 확대가 돼야 됩니다. 사실 교육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사의 질과 굉장히 거의 동급으로 취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역량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아니라 제일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시설하고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것. 교육 시설이나 학습 환경 개선이 예전에는 교육 접근성 측면에서 많이 접근이 됐었어요. 교육 시설이나 학습 환경이.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교육 시설이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같은 공부를 할 거면 그래도
쾌적한 환경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능률이 많이 오르고 학습 성과가 좋아지듯이 교육 시설이나 학습 환경 개선이 단지 기회 확대나 접근성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고 질적으로도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질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게 굉장히 첫 번째 목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한 지원을 이제 확대하는 겁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교차성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교차가 교차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빈곤층의 여성이면서 장애인, 빈곤층의 뭐 여성 장애인이라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취약한 요소들을 중첩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집단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러한 집단들이 처한 환경이나 맥락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 분야라는 게 교육 분야의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데, 특히나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지원은 특히나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장기 사업으로, 뭐 중기도 저는 조금 그런데 굉장히 장기로 하면 할수록 그 성과가 좋아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때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또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이나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고요. 시민사회단체의 경우에는 또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이런 취약계층 교육 지원을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국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교육 정책 수립이나 그 다음에 실행을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모니터링 강화를 해야 되고, 교육 분야 분리 통계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거나 아니면은 그 교육 정책을 마련하거나 아니면은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잘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인데, 이게 교육 분야의 분리 통계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 통계 중에서도 이 통계를 구축할 때 분리 통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지 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현지 상황을 고려한 원격 교육을 지원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취약계층 교육 지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여성, 빈곤층, 장애인, 난민, 이주민, 소수민족별로 어떤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둬서 해야 되는지라고 정리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WFP 한국사무소의 김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발표 순서는 뒤로 밀렸지만 여러 시각에서 다양한 그런 목소리를 또 듣고 SDG 이행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되짚어 볼 수 있어서 제 발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WFP가 SDG2와 SDG17에 대해서 어떻게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FP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적 지원 기구로 지금 코로나 시대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국제개발 협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WFP는 1961년에 설립이 되어서 그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고요. 전 세계 88개국에서 약 2만여 명의 직원들이 매년 1억 1,5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식량과 영양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직원의 90%가 지금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현장 중심의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속가능 개발 목표 두 번째 목표인 제로 헝거의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재원은 100% 국가 또는 민간 자발적인 공여금으로 운영이 되는 기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 공여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저 쌀 포대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데 저게 바로 이제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5만 톤의 쌀이고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6개국에 매년 그리고 지금 4년째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저희 WFP가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부분을 담당을 하는 그 3가지 클러스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리드를 하고 있는 클러스터이죠. 그래서 푸드 시큐리티 당연히 이제 식량 안보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긴급 통신망, emergency telecommunications 그리고 운송, 로지스틱스 이렇게 3가지를 저희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그러면 과연 헝거라는 이 굶주림, 배고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저희는 그것을 트리플 C라고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C는 컨플릭트입니다. 분쟁인데요. 사실상 이 2019년에 보면은 전 세계 약 8천만 명의 사람들이 분쟁으로 인해 갈 곳을 잃었고 만성적으로 식량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분쟁 지역에서 60%의 사람들이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클라이밋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두 번째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실상 2017년 기준으로 보면은 식량이 부족한 34개국이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로 식량 위기가 발생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2020년과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등으로 인해서 3천만 명의 신규 국내 실향민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난 10년간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C는 당연히 코비드로 인한 그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코비드로 인해서 사실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쟁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77개국 중에서 한 65개국 정도가 이제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동시에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WFP는 2가지의 책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Saving Lives,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보통 흔히 아는 저희가 그 에어드랍을 해서 비행기에서 식량을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트럭이 길게 늘어서서 식량 포대를 날라서 수혜자들에게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가장 중점적인 인도적 지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제공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이빙 라이프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긴급 대응이 중요하겠죠. 72시간 내에 저희는 재난, 위기, 비상사태, 분쟁 발생에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식량, 현금, 영양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mergency preparedness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재난을 이제 준비하고 그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인데요. 특히 여기서 이제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이 저희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노베이션을 활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의 대홍수가 발생하기 한 4일 전에 저희가 미리 이렇게 자동 재난 예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이나 다양한 장비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재난 정보를 이제 송출을 하고 그걸 확인을 함으로써 방글라데시 홍수 4일 전에 저희가 이제 현금 지원을 14만 명에게 함으로써 주요 자산이나 가축 등을 안전한 곳으로 운송하고 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식품을 구매해서 사실 재난에 직면했을 때 드리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절반 이상의 비용 감축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책무 같은 경우에는 Changing Lives인데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Saving Lives와 Changing Lives가 결합해서 앞서 많이 말씀해주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서천이의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로 영양실조를 치료하는 것도 이러한 삶을 바꾸는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임신 6개월부터 그다음에 생후 2세 미만까지 굉장히 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인지적인 발달 장애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처천일 사업을 통해서 가장 취약한 계층, 뭐 임산부, 수유부, 또 그리고 영유아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적시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쿨 밀스라고 해서 학교 급식입니다. 이 학교 급식이야말로 굉장히 이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영양, 보건, 교육, 그리고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됐는데요. 뭐 예를 들면 당연히 영양은 뭐 급식이니까 그렇게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아들이 특히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출석률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될 수가 있고요. 사회 안전망 같은 경우에는 아동 노동이라든지 조혼 이런 것들에 내몰리지 않게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농업이나 경제 발전을 시킬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지역 사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통해서 학교 급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 농업도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UN 푸드 시스템 서밋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School Meals Coalition이라는 학교 급식 연맹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60개국이 가입하고 있고, 또 그리고 한국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기대되는 그런 어떤 연맹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지역 간의 그런 SDG2의 성과 달성에 대한 그 그래프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면, 헝거 맵이라고 해서 저희가 2021년에 지금 기아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덱스 그 색깔이 진한 빨간색일수록 더 많은 영양 부족 인구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인구의 10명 중에 1명꼴로 do not get enough to eat 이라는 건 이제 만성적인 기아를 겪고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충분하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중요하게 대두됐던 개념이 헝거 팬데믹이었습니다. 저희 그 WFP 사무총장께서 작년 4월에 유엔 안보리에서 했던 연설 중에 나왔던 그런 용어인데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헝거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연설을 하셨고요. 사실상 이제 식량 부족을 겪는 사람이 1년 전보다 1억 1,600만 명이 6,100만 명이 증가해서 약 8억 1,100만 명 정도가 이제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2억 8,300만 명 정도는 굉장히 심각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4,500만 명 정도는 기아선상에 있다. 즉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으로 사망할 수 있는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지역별, 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국제 식량 안보가 어떻게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지 그런 그래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서 주목할 거는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지역이 코로나로 인해서 식량 위기가 악화가 됐다는 것인데요. 특히 가장 안 좋은 그 상황인 곳이 Sub-Saharan Africa, 사하라 이남 지역, 그 다음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 캐리비안 지역이 중남미 지역이 되겠는데요. 특히 이 두 국가들을 보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어떤 증가폭이 가장 그 식량 부족 인구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타격을 많이 받는데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해외로 인력들이 많이 나가서 벌어들인 해외 송금액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 타격을 많이 받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식량 위기가 더 가속화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는 그냥 코로나 현상이 어떻게 이제 국제 식량 위기를 가져왔는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특히 이제 아까 그 트리플 C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conflict, climate change, COVID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클라이밋 체인지 부분이 지금 뭐 COP26 이런 회의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많이들 이제 WFP 하면은 뭐 식량, 영양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도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Changing Lives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가지의 어떤 큰 필러를 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보건, 두 번째가 예측,
두 번째가 보호, 세 번째가 예측, 네 번째가 에너지.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뭐 취사 환경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위해서 어떻게 전통 요리 방식을 뭐 개선할지, 연료를 대체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climate crisis is a food crisis. 그래서 기후 위기가 결과적으로는 뭐 많은 이주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식량 안보 위기와도 직결이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뭐 노력의 일환으로 또 저희 파트너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WFP 활동에 있어서 파트너는 정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WFP의 강점은 We Deliver인데요. 어디든 저희 레스트 마일까지 식량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 We Deliver Better Together. 그래서 같이 협력하면은 더 나은 어떤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매년 1000개가 넘는 NGO들과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고 이 중 80%가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나갈 방향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희 전략 계획이 21년부터 25년까지 채택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2년부터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집행이사국이 3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국가가 한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이제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에 한국도 당당히 목소리를 냈고요. 그래서 이제 SDG 2와 7은 2030년까지 잘 달성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7개의 가이딩 프린서플과 6개의 이네이블러를 통해서 이제 잘 달성하자라는 취지고 뭐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당연히 people centered,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 거기 중심에는 또 WFP의 스태프, 역량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컨텍스트 스페시픽, 그 지역에 맞춰서 저희가 잘 지역 맞춤형으로 사업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country owned와 같이 그 내셔널 시스템 수원국의 정부의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시스템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스트래티직 아웃컴은 결국에는 첫 번째 achieve zero hunger, 즉 다시 말해서 충분하고 안전한 그러한 그 영양가 있는 식량을 제공하고 두 번째 build and transform systems, 그 국가 지방정부 사업에 또 그 시스템의 체계를 잘 조직화시켜준 거를 도와주는 것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 저희가 사실 64년부터 84년까지 WFP의 수원국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20년 만에 저희가 수원국의 그 지위를 졸업하고 이렇게 당당한 공여국으로 저희가 발돋움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발전 경험들이 축적이 됐고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로 헝거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앞으로 저희 WFP의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